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여기 주제인데, 그 구매 절차로서 사실은 이제 두 번째예요, 이게. 근데 여기 이제 그 장에서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요청입니다, 요청. 요청은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규격이 나와서 무엇을 사야 될지를 알면, 그 다음에 공급자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데 니네가 한번 가격을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너네랑 거래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 구매 담당자가 바이어가 이제 뭘 건네받았냐면은 지금 이제 왓을 받았어요. 이게 뭐 이제 규격이 정확하게 나오든 뭐 성능만 나오든 간에 이제 유저로부터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왓을 받았어요.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들한테 지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내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우리 회사가 신제품을 지금 이제 개발하면서 아니면 또 새로운 절차를 이제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항상 생산할 때 지금 이제 여기 이런 재료가 필요한데 요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지금 이제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솔리시테이션입니다. 보낼 때는 뭐 지금 이제 RFQ를 보내거나 또는 RFQ 배우셨죠, 그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규격이 좀 명확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금 이제 RFQ가 나오겠죠. 근데 규격이 어떤 건 이제 서비스 규격이거나 좀 이렇게 복잡한 제품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P를 이제 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나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거리가 있으니까 당신네가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좀 초대를 해요. 신청을 해봐라. 그리고 조건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이 사업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요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작은 규모의 회사를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조성된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대상을 얘기해주고 또 이 사업은 이제 지금 이제 뭐 특수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참여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한번 참여하라. 그래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IFB입니다. 입찰 초대죠, 입찰 초대. 그래서 이제 여기 I는 여기 초대라는 뜻이야, 인비테이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찰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근데 이제 할 때는 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밀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니까 가격을 쓰는데 지금 앞에서 잠깐 나왔잖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써주면 좋겠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IFB가 나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내면 그 다음에 이제 접수된 내용을 보고 입찰을 하든가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면은 좋아요. 규격이 좀 정확히 나오면 이렇게 업체들한테 이제 이렇게 요청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비교하면 편하죠. 편한데 만약에 이제 요청하는데 요청을 만약에 한 업체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협상해야 되죠. 좀 어렵죠. 예. 자, 우선은 이제 요청이라는 게 그겁니다. 정의는 뭐 지금 이제 보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번 물어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돼서 구매 시도를 이제 요청하는 행위가 이제 솔리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간단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선은 이제 요청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요청이란 공급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우리 쪽에 구매 조직 쪽에다가 한번 제안을 좀 해봐라. 이게 가격을 한번 내봐라. 이걸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우선은 이제 요청을 할 때는 업체한테 정말 정확하게 알려야 될 게 규격이죠, 규격. 그래서 규격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러이러한 규격의 제품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제 건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용도가 어떤 건물이다. 아니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서비스 때문에 이제 당신들한테 연락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가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청입니다. 정의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이제 여기 공공 분야에서는 여기 이제 공공 분야에서는 이제 공공 분야라는 게 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백성들한테 한번 이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그래서 IFB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 그 뭐 그냥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뭐랑 같은 의미냐면 그 지금 이제 RFQ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RFP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IFB라고 한다. 그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요청하는 방법은 되게 이제 세 가지인데 우선은 그 RFQ는 가격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가격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해봐야 뭐 그 지금 배송 관련돼서 배송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정보, 그러니까 뭐 주문하면 언제쯤 갖다 주느냐,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만 이제 지금 이제 그 업체한테 문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관심 있는 게 가격이에요. 얼마 정도 하는지 요즘에. 그 다음에 RFP는 그 지금 좀 복잡한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네한테 맡기면 어떻게 해주겠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써봐라.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업체들이 이제 만약에 제안을 내게 되면 뭐 우리는 몇 명이 투입해서 뭐 기간 얼마 동안에 이런 걸 깔게 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우리는 그냥 뭐 물건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확장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장할 때 이런 게 우리 거 쓰게 되면 굉장히 편하다. 뭐 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보통 이제 RFP 같은 경우는 내 말이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그 지금 했던 데가 이제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 레퍼런스를 알려줄 테니까 한번 참고해봐라. 뭐 이제 이런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IFB는 사실 RFP랑 동일해요. 그게 동일해서 이제 가격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가격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퍼블릭에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쓰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뭐 그 지금 이제 그 세금을 낸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세금을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뭐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입찰 초대라고 합니다.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공공기관이 그렇게 이제 지금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기네가 쓰는 돈이 우리가 낸 돈을 쓴다는 걸, 그죠? 그게 어떨 때 보면은 공공기관이 우리한테 뭔가 월급을 주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통 회사는 우리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직원들한테. 그리고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대금을 결제해 주는 거고 물건 거래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애당초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월급을 받은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밥을 사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공급자는 이제 내 물건을 사주니까 내 물건 사줘서 내가 내 그 직원들하고 내 식소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게. 그러나 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자기네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쓰는데 자기네가 우리한테 갑질하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쓸 때 약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야 뭐 그냥 뭐 지금 이상한 나라에서 생기겠죠, 그죠? 뭐 양아치로만 돼 있는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생기겠지. 그 보시면은 이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RFQ나 RFP를 요구할 때 지금 이제 정보를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 그래서 이제 뭐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느냐라든가 뭐 다른 고객사 누구랑 이제 한 게 있었느냐라든가 이런 게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증 같은 걸 물을 수가 있어요. 인증은 이제 뭐 국제 인증 같은 거 받은 게 있잖아요. 인증. 그다음에 특허 같은 거를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증이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회사가 정말 자동차 부품을 되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현대 자동차로부터 그 좋은 업체라고 인증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증명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그 RFI라고 그래요. RFI라고 부르는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지금 그 구매 담당자 중에서는 RFQ하고 여기 퀄리피케이션하고 인포메이션을 구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게 아주 꼼꼼한 사람들은 구별하더라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여기 퀄리피케이션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예요. 이게 실제 이제 지금 이제 있었던 일인데 요청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뭐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냈더니 그 인포메이션하고 퀄리피케이션을 구분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엄격하게 나누면 인포메이션은 그냥 회사에 대한 설명, 소개고, 퀄리피케이션은
지금 이제 검증된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이제 그 국제 기구나 아니면 이제 국제 표준에 맞춰서 아니면 다른 회사로부터 인증서 같은 거 받으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요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구매 담당자 이걸 요청하는 이유는 그냥 업체를 잘 모르니까 업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거래하면은 이런 거 뭐 다 알죠. 우리나라에서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은 다 아는데 되게 뭐 금방 아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대만에 있는 업체랑 거래한다라든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업체랑 거래한다라든가 이러면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좋은 점은 지금 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지금 이제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복잡한 구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진 업체들로 풀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결정할 수 있냐면 업체가 우리 쪽의 요구사항을 지금 지금 최선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업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둘도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걸 요구하면 이 업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유명한 업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업체 풀을 만들 때 좋아요. 그죠? 이게 근데 단점은 이제 성가셔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단점은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자주 쓰게 되면 업체들이 지금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답변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귀찮다 이거지. 귀찮으니까. 예. 실제로는 되게 유명한 업체들은 그런 걸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짜증낼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세요?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명함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니는 거?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명함이 안 가지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명함이 없어요. 그냥 다 아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뭐 특정 업종이든 뭐 전체적으로 다 아니까 그냥 명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동차 부품 중에서 그다음에 뭐 배기가스 배출과 관련돼서 어떠한 뭐 부품이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업종에 있는 사람 다 알거든요. 어느 회사가 최고라는 거 알거든. 근데 그 회사한테 가가지고 뭐 RFI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오히려 업체 쪽에서 반응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일장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복잡한 구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급자들을 이제 지금 이제 자격 조건을 가진 공급자들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급자가 최소한 우리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업체인지 아닌지 그 정도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RFQ나 RFI가. 자, 지금 이제 그거 이제 우선 하나씩 볼까요? 지금 이제 여기 코테이션은 견적 요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격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게 있다면 뭐 지금 주문이 가능하냐? 그러면 주문하게 되면은 뭐 지금 이제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 이게 돼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일반적으로 쓸 때 뭐 지금 이제 금액이 좀 작은 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규격이 명확한 거라고 좀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금액이 작은 아이템들은 일반적으로는 공산품류가 많고 규격도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업체들도 꽤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 변화가 좀 있죠. 공산품류들은 가격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도 노트북 가격, 평균 노트북 가격하고 올해 노트북 가격이 약간 틀릴 겁니다. 그죠? 아니면 사양이 틀리든가. 그래서 이제 사양이 자꾸 바뀌든가 아니면은 뭐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RFQ를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RFP는 이제 지금 우선은 규격이 정확하지 않다는 건데 규격이 정확하지 않다인데 왜 규격이 정확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살려는 물건 자체가 좀 까다로워서 컴플렉스해서 뭐 사시다 보면은 진짜 뭐 정말 이상한 까다로운 것들을 많이 살 수 있죠.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은 뭘 샀냐면은 뭐죠? 방음이 되는 방음이 되는 방을 구입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사장님을 위해서 사장님이 자기 얘기하는 게 밖에 나는 게 싫다고 그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업체를 찾아가지고 방음 시설하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저희 회사 사장님이 방이 여기 있는데 와서 이게 시공 같은 거 해줄 수 있다고. 이게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인데 사장님이 그걸 요구했대.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밖으로 나가시면서 아니 사장실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달라고 바뀌자마자 한 몇 달 있다 그걸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 뭐 목소리가 크지도 않잖아. 그래서 근데 그거 해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럽죠. 그게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나가게 해달라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방음이 돼야 될지 뭐 이런 것도 모르니까 사실 구매 담당자가 그런 지금 소음 측정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배워나가서 이제 하는 거지. 그런 경우 이제 제안서를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RFP의 경우에는 이제 공급자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떠냐라든가 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요거 다른 그냥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제 굳이 이렇게 방음벽 이런 걸 뭘 하느냐 그게 그러지 말고 그냥 독립된 공간에다 새로 이제 집을 하나 져라 그 비용이 그게 훨씬 더 싸다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체 제한 같은 걸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 IFB는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IFB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주로 공공기업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특정한 뭐 프레이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아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출해야 되는 제한들입니다. 근데 제한인데 주로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가격이 주로 하죠. 가격을 쓰셔가지고 하시는 거고 이 사업은 뭐 몇 년 동안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부를 때 뭐 지금 이제 보면은 IFB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ITB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네. 이건 뭐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공기업에서 한다. 여기 이제 보면 RFQ하고 이제 동일한 얘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많이 집중돼 있다. IFB는 이제 지금 이제 주로 가격에 많이 집중돼 있다. 이런 거죠. 정부 구매할 때 이제 많이 쓴다. 정부 구매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청할 때 들어가는 항목들 보시면 그냥 일반 계약서에 들어간 항목들이 들어가서요. 지금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계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 및 조건들인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 이거죠. 규격.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장기 계약으로 들어갈 경우는 이제 품질 요구사항 같은 들어갈 수 있고, 대체 제한할 수 있게 이제 대체품. 그래서 보통 이제 브랜드 네임 찍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수량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같은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언제까지 뭐 지금 이 기간을 언제까지 내라 제한서를 이제 지금 이제 제한서를 언제까지 내라라는 것도 되고요. 뭐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 시작하겠다는 것도 들어가고, 취소와 관련된 지금 이제 사항들 이렇게 되면 이제 취소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 외주와 관련된 내용들 그게 그다음에 이제 보안 유지에 대해서 뭐 여기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뭐 보안을 유지한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물건 언제 받고 싶고 그다음 배송 방법은 어떻게 하고 배송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책 그다음에 이제 법률 관련된 것들 여기 관할 법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법들 이 법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고 검사 그다음에 지불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불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항 및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만드는 게 뭐 건물이나 좀 특수한 장비나 이럴 때는 이제 별도의 이제 지금 이제 조항 및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받기 전에 어떤 테스트를 맞춰야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팅을 어떻게 해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긴급 서비스는 이제 몇 시간 안에 처리해 준다라든가. 근데 이제 뭐 보통 장비 사면서 요즘에는 특히 정부가 그런데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동일해요. 미국 정부랑 동일하게 하는데 장비를 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비스 지원도 같이 이제 지금 이제 요구해요. 그 업체한테. 그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장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예방 점검 해주겠다. 예방 보전이죠. 예방 점검 해주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백업을 이렇게 주겠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긴급 출동해서 이제 몇 시간에 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보통 계약을 나중에 맺을 때 자금 지원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계약금 같은 걸 먼저 줄 수도 있어요. 계약금은 뭐 20% 준다, 10% 준다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설치라든가 기타 등등등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죠? 설치라든가 뭐 그다음 훈련이라든가 초기 이제 지금 이제 공급품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뭐죠?
유지보수품에 대한 초기 공급 물량 어떻게 해준다든가, 그다음 유지보수, 그다음 스페어 파트, 그다음 이런 거 계약은 이제 뭐 몇 년마다 리뉴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입찰 설명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무형의 제품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입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구매 금액이 크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규모가 크면은 그러면 당연히 업체들은 이제 오겠죠. 그쪽에서 와서 이제 그 이런 것 저건 묻겠죠. 그럼 물으면 이제 지금 이제 저 설명을 해주면서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이해가 이제 도울 수 있게 그래서 입찰자들이 좀 더 좋은 그 지금 제안이나 이런 걸 쓸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게 입찰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여기 이제 누가 주최하는 거냐면 구매 조직에서 주최하는 거고요. 입찰 설명회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입찰자들한테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날 오셔서 서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입찰서 쓰기 전에 제안서 쓰기 전에 한번 얘기하자고 이게 그 주로 이제 하는 거는 뭐 지금 이제 여기 어떻게 됐냐면 뭐 RFP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입찰 설명회는 이제 뭐 이게 그냥 그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정부 쪽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 업체들이 제안서 쓸 때 배경을 좀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 쪽에 원하는 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기간도 이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입찰자들에 대해 공급자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이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뭐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 회의가 이제 주로 이제 그 공급자들하고 그 구매 담당자 서로 이제 만나서 그 다음에 상세한 얘기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거기 그 질문 있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이제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입찰 설명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 설명회 할 때는 우리가 거래하고 싶은 회사들만 선정할 수 있어요. 선정할 때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구매 쪽에서 좀 이렇게 그 지금 이제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은 회사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뭐 과거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다음에 만족하지 못했거나 뭐 그러면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참여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우리가 봤을 때 한 10개 업체 정도가 가능한데 그중에서 한 3개는 예전에 해보니까 별로였어요. 그러면 이제 3개 빠지고 그 다음에 7개 업체랑 한다든가 아니면 뭐 5개 업체였는데 2개 좀 이상 있어. 그럼 3개 업체랑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입찰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점은 역시 이제 이거죠.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그 지금 이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게 잘 되면요. 그만큼 좋은 견적이나 제안이 나와요. 그게. 업체들이 이제 잘 이해했으니까, 우리 상황을 잘 이해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쌍방 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입찰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지금 이제 규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한 토론 같은 게 가능하다. 그래서 질문하고 그다음 답변하고 그래서 준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건설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어떤 서비스 컨설팅인데 컨설팅 자체도 뭐 굉장히 길 수 있잖아요. 6개월에서 8개월 이런 컨설팅이 되거나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 이런 경우에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왜 우리가 이걸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규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뭘 조심해야 되고 또 뭘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입찰자들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들이죠. 공급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걸 한다. 입찰 설명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견적 요청과 관련돼서 회사 내 정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다음 같은 정책이 좀 있으면 이제 바람직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동일 비교, 컴패러빌리티, 동일 비교. 만약에 뭐 규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으면은 똑같이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연장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조건에서 그 지금 이제 비교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입찰자한테는 정보를 더 주고 이런 거는 뭐 그 진짜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더 설명 안 돼도 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공정성. 그래서 평가 기준이 딱 지금 정확히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가격만 본다. 아니면 뭐 가격에 대해서 몇 점,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납기에 대해서 볼 수 있죠. 건물 같은 거 짓거나 뭐 설치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는 납기에 대해서 볼 수 있잖아요. 처리 기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몇 점, 가중치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걸로 딱 해서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여튼 잘 쓴 사람은 합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격을 가지고 이제 봤는데 가장 싸게 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공정성 관련돼서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 업체가 있고 B 업체가 있고 C 업체가 있고 D 업체가 있는데 A 업체가 얼마나 썼냐면은 나중에 이제 쓸 때 $10 쓰고 그다음 B 업체가 $11 쓰잖아요. $11 쓰면은 그냥 원래 A 업체가 돼야 되거든요. A 업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 B 업체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B 업체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A 업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바이어한테 당연히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항의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항의할 수 있냐면 뭐 이걸 알아서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보다 더 싸게 쓰는 데가 있을 수가 있냐고. 그게 우리가 작년도에 일반 그냥 시장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줬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바이어들 중에서 지금 이제 얘가 소속이 어디냐면 지금 이제 나라 백성들의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퍼블릭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공손하게 지금 절차에 따라서 얘기해 줘야 돼요. 답변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가 들어오면 이 항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절차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다고 이 바이어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기업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답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백성들 상대로 지금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똑같이 내 생각에는 우리 쪽의 품질도 지금 이제 똑같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안 됐느냐. 나는 진짜로 싸게 줬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항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이 안 됐다. 그리고 이제 된 업체는 이제 B 업체다.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A 업체가 이제 불복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 사람들 모여놓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람을 의장을 앉힌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청문회 같은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진행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래가 지금 이제 뭔가 판정이 지금 이제 객관적인 주체에서 나온 얘기가 청문위원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판정이 이건 거래를 다시 해라. 그러면 이제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공정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쪽에 가장 지금 이제 좋은 제안을 한 업체가 선택되게 그게 미리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A 업체나 뭐 B 업체나 C 업체나 D 업체 미리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C 업체나 B 업체를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니까 걔가 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제 근데 만약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A가 얼마 썼냐면 B가 11 쓰고 그 다음에 C가 12 쓰고 D가 11.5를 썼는데 여기가 11.5를 썼습니다. 11.5를 썼는데 A가 5 정도를 쓸 수 있어. 이게 5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는 A가 이제 당연히 여기는 이제 뭐 공공이든 하여튼간에 다른 데는 보통 이렇게 썼는데 B, C, D하고 A하고 가격 차이가 뭐 거의 반도 더 싸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A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기 전에 지금 이제 어떻게 이 $5가 나오는지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5 나오는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서 $5가 나오는지. 만약에 그게 타당하면 A 업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다시 말해서 공정성과 관련돼서는
그 공급자 쪽에도 이제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는 바이어 쪽에도 이제 공정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 공급자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지금 이제 평가 기준이 가장 좋은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선정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유가 없으면은 이제 그 안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그 공급자가 이런 걸 이용해서 터무니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바이어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쓰는 것들이 뭐 채권 같은 게 있어요. 그 채권들이 있습니다. 채권들이 있어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보안 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요청 및 계약 절차에서 나왔던 뭐 조그만 것들이든 뭐든 간에 업체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은 그 지금 이제 이게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보안 유지. 이건 뭐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이어가 그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는 그 문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보통 바이어들은요, 그 회사에서 이제 바이어가 그 문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이제 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어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윤리의식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업체로부터 받은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절대로 다른 쪽의 거래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입찰할 때 요청하는 정보 내용들 이건 앞에도 잠깐 했습니다. 텀앤텀스인데 그 조항 및 조건도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날짜를 잘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받겠다라든가 그러면 오프닝 데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받겠다. 그러면 이제 그 클로징 데이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받겠다를 정할 때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돼요. 그래서 연휴 같은 게 있는지 좀 봐야 되고 뭐 보통 월요일 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괜찮은데 근데 그 중간에 연휴가 많이 껴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뭐 지금 이제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이렇게 잡아주고 중간에 이제 또 쉬는 날 같은 게 있으면은 그날은 빼서 이제 날짜를 계산하고 그래서 복잡한 경우에는 5일에서 10일 정도는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잘못 정하면은 너무 촉박해서 지금 이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가능한 많이 들어와야 비교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요청을 한다는 거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많이 좀 들어와 줘야 그래야 이제 지금 이제 그걸 비교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고려해서 정한다. 이런 건 뭐 유도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유도리. 예. 중간에 연휴 왕창 껴있는데 뭐 그냥 그 지금 이제 그냥 관습적으로 항상 월요일 날 딱 보내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십시오. 그 다음날 그 월요일 날 노는 날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노는 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다면 그거는 그 구매 담당자가 진짜 게으른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회사에서 그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월급을 주는 곳이잖아요. 월급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조금 주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월급을 나한테 주는 곳이잖아요.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그런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비교 동일 비교인데 지금 이제 동일 비교를 위해서는 똑같은 정보를 준다. 똑같은 정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정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때가 이제 좀 어려울 때가 있냐면 처음에 견적 요청을 했어요. 규격으로. 근데 이제 했는데 그 규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약간 더 커졌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규격을 넣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약간 커졌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능한 빠른 방법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접수한 날짜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가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동일한 날짜에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줘서 그 다음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입찰서라든가 공급자들이 이제 지금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 지금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정성 앞에서 많이 이제 설명이 됐죠, 그죠? 입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지금 이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을 딸 수 있는 이제 지금 자격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공정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만 보면 제일 싼 사람 선택하는 거고, 가격하고 품질 같은 게 중요하다. 그러면 가격 품질에서 가중치 매겨서 평가한다든가 이렇게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지금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이제 가장 유리한 업체하고 거래를 맺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그 지금 이제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문서화시켜야 된다. 얘를 문서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낮게 쓴 사람이 떨어질 경우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안유지 뭐 더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공공 분야에서 법으로 이거는 꼭 알려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업체명하고 그 다음에 그 입찰가가 이제 공개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거래 기간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해당하는 이제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입찰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공개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입찰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그 지금 이제 뭐 가격이라든가 그 해당 조항 조건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다양한 방법들, 그 조항 및 조건들에서 사용된 다양한 방법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보안 유지입니다. 보안 유지 사항이고요. 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아까 이제 나왔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규격서. 규격서 가장 중요하지. 그 규격서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입찰 설명하는 이유도 규격서 때문에 만나는 거죠.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언제까지 내라 또는 이제 언제부터 내라, 이게 그 지금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지금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게 그 입찰 자체가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 제한을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여러 개의 입찰서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서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내라 할 때. 이런 게 이제 입찰과 관련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법 규정들인데요. 뭐 이게 이제 그 기업 간에, 아니면 기업과 개인 간에, 또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상거래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이제 지금 이제 다 있죠. 저 있는데, 우선은 상거래법입니다. 이게 UCC가 미국의 이제 지금 이제 연방 정부에서 그 지금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주들이 가입을 해서 쓰고 있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상거래법, 이게 이제 UCC가 되겠습니다. 상거래 규정, 여기 보면 뭐 단일 상거래 규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거래 규정이고요. 이 상거래 규정은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상품 거래할 때 쓰는 법이기 때문에 그 기본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 조항들이. 그래서 공급자는 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계약서를 이렇게 아주 꼼꼼히 안 써도 돼요.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노트북 산다 그러면 노트북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업체한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용도로 쓸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추천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거래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추천된 게 좀 너무 그 지금 이제 그 과하거나 오버되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지금 이제 빈약하거나 언더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UCC 근거로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교환 같은 걸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쓰려고 하는 용도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분명히 이제 그 지금 뭐 내가 대학생이라 주로 이제 뭐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너무 과하다, 스펙 자체가 바꿔달라,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CC는 이제 그 지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가능한 상품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연방법입니다. 미국은 이제 연방에서 법을 만들면 주에서 그를 따를 수도 있고요. 주에서 그냥 나는 뭐 그거에 가입 안 하고 뭐 우리 주법을 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UCC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미국 내에서 UCC에 따르지 않는 주가 한 주 정도, 루이지애나 정도, 그 정도가 있을 거예요. 다 이제 가입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불공정 거래법. 이제 불공정 거래법이라는 게 뭐 지금 미리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업체한테 뭐 이 정도로 써라라고 알려준다든가, 진짜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가 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자가 이제 갑질하는 경우인데, 공급자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한테 물건 살려면 이 물건 같이 사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갑질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그 지금 이제 거래에 들어올 때 굉장히 세게 파는 거. 아까처럼 이제 $5 막 이렇게. 그게.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 불공정 거래로 걸려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왜 다른 데는 $10인데 너네가 $5냐? 그러면 나중에 그 지금 이제 업체가 촥 열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우리는. 진짜 우리는 기본한 방법을 생각했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한 5분의 1로 단축된다. 그래서 이제 싼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지금 이제 다른 데다 다 납품할 때는 $10로 납품하는데 우리 요금만 들어올 때만 $5 들어오잖아. 그러면 불공정으로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은 그 관련된 법에 의해서 걸린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타 연방조달법이 있고, 근데 국제상거래법 같은 게 있습니다. 국제상거래법. 국제상거래법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법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인권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등등등이 이제 지금 이제 그 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그 시행하게 돼 있고, 되게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들은 이제 이런 법들을 대부분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애매하면 법무팀에서 이제 한번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지금 이제 보게, 특히 이제 법 개정 같은 게 생기면은 아무래도 구매 담당자가 되게 신경 많이 쓰죠. 법 개정 같은 것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UCC는 여기 뭐 52년도에 만들어졌고 공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UCC는 단위선거제 규정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뭐 단일법이고, 지금 이제 단일법이고,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집중되어 있냐면 그 상품 판매 및 그 다음에 상거래.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이게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 다음 미국 내에서는 뭐 이제 지금 이제 50개 정도의 그 주에서 뭐 다 가입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조항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이 조항은 그 지금 이제 이게 기본 조항이 있다, 디폴트 조항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UCC는 제품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상거래법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프로덕트 뭐 또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아이템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여기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수강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학원 수강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웠는데 요리를 배웠어요. 요리를 배웠는데 그 요리를 잘 못 가르쳐 줘요. 환불 요청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UCC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이제 여기가 바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건을 파는 데가 있어요. 물건을 파는 데가 있는데 내가 이제 얘한테 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스펙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용도를 얘기해서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해서 샀다 그러면 이 지금 이제 그 업체는 UCC 계약 하에서는 굳이 그 지금 이제 거기에 맞게 스펙을 딱 정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에 맞는 제품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제 보증기간 같은 게 다 디폴트가 다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게.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가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얘는 너무 애가 그 고기능이야. 이게. 그 기능, 물론 그 기능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난 단순하게 이제 지금 이제 간단한 그 지금 이제 몇 개의 기능만 원하는데 얘는 그것도 되지만 다른 거 너무 이제 쓰지도 않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얘기한 거보다 너무 센 거 아니냐. 그게. 그래서 그럼 업체가 당연히 어떤 책임을 갖는 거냐면 고객이 원하는 기본적인 품질을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한 책임을 간다고, UCC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내가 바꿔주겠다 할 수 있는데, 서비스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서비스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 좀 그 SOW를 명확하게 써서 이런 거 해서 딱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대로만 얘는 이제 지금 이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안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지금 이제 펑셔널 SOW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이어는 나는 어떤 게 필요하다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지금 셀러가 공급자가 알아서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셀러가 정할 때 이제 서로 간에 충분히 토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비스는 이제 UCC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UCC에서는 구두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는 구두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구두 계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구두 계약 같은 게 있잖아요. 전화로 주문해서 쓰는 건 다 대부분 뭐 일종의 구두 계약이죠. 뭐. 전화번호가 남나? 하여튼 뭐 구두 계약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UCC에서는 구두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하의 그 지금 이제 구두 계약인데, 나중에 이제 서로 구두 계약은 서로 이제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그 어떤 게 있냐면 뭐 안 했다 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나중에 따질 때 50만 원 이하인데 뭐 10일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정식 계약서가 들어가거나 PO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서로 주문한 내용을 딱 봤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어가 난 안 했다라고 하거나 셀러가 난 안 받았다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계약 분쟁이. 근데 이제 그 법원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 제품은 그 사람 아니면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전 정보가 들어간 거고, 그다음 그거에 의해서 뭔가 그 계약 활동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UCC는 이제 그 구두 계약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500, $5,000까지 한다고 합니다. $5,000. 근데 피해가 이제 많으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불공정거래법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셔먼법. 이건 이제 보통
그 지금 법을 제정한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죠. 뭐 클레이턴 법, 그다음에 로빈슨 패트만 법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셔먼법 보면은 지금 이제 공급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바이어 사이에 서로 간에 이제 정보 공유가 있었는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그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불공정한 협력이 있었는지 불공정한 협력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지금 이제 불공정 거래법으로 걸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연방법이에요. 지금 이게 연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제 지금 이제 거래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불매운동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이제 법에 걸리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셔먼법은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이제 불공정 거래를 이제 만드는 사전에 어떤 공모 같은 게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데 이런 용도로 쓸 거다. 이제 금액 이 정도 쓰면 된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건 이제 다 여기 법에 걸린다는 거죠. 그냥 1890년대 만들었으니까 1890년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 시절 사람들이 지금 살면은 갑갑할 거예요, 그죠? 야, 그때는 됐던 일이 지금 안 되니까 그게 왜 잘못이냐? 이게 다 알고 살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점점 그 윤리전개 이런 게 굉장히 강화돼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진짜 막 그 옛날 방식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거지 사실. 자, 그 다음에 클레이턴 법은 이제 주로 이제 뭐 독과점에서도 이제 걸리는데 주로 이제 그 공급자 쪽에 독과점 쪽에 이제 많이 제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쌍방거래 같은 것도 안 돼요. 클레이턴 법에서도 이제 금지하는 건데 셔먼법에서도 이제 금지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끼어 팔기. 그러니까 끼어 팔기는 뭐냐면 공급자가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나한테 그 물건 살려면 우리가 신제품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사줘야지 판다라고 한다든가 두 번째는 물건을 그 지금 하나씩 안 팔고 묶어서 파는 거예요. 묶음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 묶음 판매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근데 실제로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묶음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라면 같은 걸 팔 때 묶음 판매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라면 같은 다 개별 판매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애당초 기업은 그 기업에서 쓰는 어떤 그 내규는 법보다 훨씬 강하게 돼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끼어 팔기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끼어 팔기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옵니다. 끼어 팔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끼어 팔기 조항에서 이제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런 것도 걸려요. 제조업체가 그 지금 이제 두 개 아이템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그 지금 이제 이게 그 개별적인 판매보다 훨씬 더 싸게 그러니까 뭐 하나씩 사게 되면 2,000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두 개를 그냥 뭉쳐 사게 되면 1,200원 살 수 있다. 막 이러면은 이제 그게 또 이제 걸리게 돼 있어요. 하여튼 끼어 팔기, 그러니까 공급자의 어떤 독점적 지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걸리는 게 클레이턴법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끼어 팔기. 그 다음에 이제 로빈슨 패트만법은 이제 가격 차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 차별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급자들에게는 동일한 가격으로 이제 갖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고객한테는 그 지금 10달러에 파는데 어떤 입찰에서는 5달러 썼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불공정 거래로 걸립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이템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다. 어떤 줄은 상관이 없고 그게 근데 이제 그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전체 주에 싸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싸게 파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작년보다 싸게 파냐 이거지. 작년보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허용된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대량 할인, 이제 수량 할인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낮아졌다. 이런 거.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또는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그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이제 그 해당 상품 자체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폐기 처분에 들어가는 이제 상품들이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싸게 판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안 팔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싸게 파는 거다. 이런 건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보면은 뭐 그 특정 지역에서 그 공급자하고 공급자의 낮은 가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는 괜찮은데 뭐 A라는 주에 들어가면 그 주에 들어가서 텍사스에 들어가면 텍사스에서는 그게 워낙에 가격 형성대 자체가 지금 이제 낮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낮게 팔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지금 이제 허용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허용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만드는 공정 자체가 좀 그 새로운 공정을 쓰기 때문에 싸게 만든다. 그게 그래서 검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싸게 팔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허용이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특별한 이유 없이 싸게 판다. 그래서 이제 경쟁을 저해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그 공공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법들은 그냥 나중에 우선은 이제 그 참고를 받으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그죠? 연방 조달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군수 쪽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그 국방부 쪽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방위 쪽에 방위 조달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률과 관련돼서 나온 게 이제 데이비스 베이컨 법 이게 그래서 임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정한 거. 그게 연방과 관련된 건설기업 같은 데는 이제 임률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들어간 법들이 있고요. 뭐 서비스 계약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해외 관련된 법인데 해외 관련된 법들도 이제 몇 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실 게 이제 뭐냐면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요 정도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같은 이제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 자체가 이제 WTO로 다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국가들의 이제 지금 이제 다국적 합의서입니다. 합의서고 그 다음에 해당한 내용은 이제 지금 이제 국제 거래 시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관세 철폐에 대해서 그 이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강화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세를 줄이고 그다음 무역 장벽을 낮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은 WTO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조직 자체가 가트 조직 자체가 이제 바뀌어 있고 제품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규정들은 가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적 소유권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이제 트립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법 규정이 지금 남아 있다. 합의서들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가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직을 얘기하기도 하고 협정서도 얘기를 하는데 협정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조직은 이제 지금 WTO에서 이제 다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제 거래 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WTO 쪽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품 거래 시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든가 서비스나 이제 지적 소송 관련돼서 이 나라가 좀 이상하게 쓰고 있다. 라는 것들은 다 WTO를 통해서 이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SG인데 CISG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뭐 비엔나에서 최종적으로 사인했다. 그래서 비엔나 컨벤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외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미국 쪽 기업에 좀 유리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개는 그 가입이 그게 뭐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뭐 만들자면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하고 직접 거래량이 많거나 그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거래상에 뭐랄까 지금 이제 종속적인 나라들 지금 이제 했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2000년대 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국제상거래에 관련된 이제 단일한 법 규정.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 나중에 그 협약서 보면 제노바 컨벤션에 써 있는 건 다 CISG 법 규정에 따르는 거고 무역 분쟁 시 제품의 이자 이상이 있다든가 늦는다든가 그다음에 거래가 계약 종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급자 파산한다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발생하는 무역 거래 분쟁 시 지금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그 지금 이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CISG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 고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제 1964년에 인권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사실은 이제 인권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는 인권법이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찍 만든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이. 그게. 근데 하여튼 뭐 이제 64년에 인권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지금 이제 장애인 관련된 내용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 해서 그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인권법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이제 차별과 관련된 조항이 있거든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적 기호가 다르다고 해서 또는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여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만든다. 차별 자체하는 건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이다 이건데 인권법이 그 중에서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별도로 빠져요. 또 다시 빠져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마 2014년인가 2014년부터 이제 법이 좀 확대돼서 그 전까지는 이제 지금 25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제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걸로 지금 이제 그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ADA 나중에 지금 나오는 법들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간단하게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견적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지금 거래 절차를 좀 보호하기 위한 이제 장치 수단으로 쓰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여기 업체가 이렇게 있어요. 업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바이어가 있는데 서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견적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견적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을 보는데 현재 지금 이제 견적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견적 요청을 하거나 제한 요청을 하는 건데 할 때 이 거래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업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딴 데는 이제 한 $10 정도 이게 이제 뭐 $11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게 터무니없게 그러고 나서 이제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업체가 $12 써서 그 다음에 얘가 됐어요. 얘가 돼서 이제 물건을 공급했는데 얘가 돈을 안 주는 거지. 돈을 안 주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이제 거래의 어떤 지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수단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채권이라든가 신용장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보시는 게 입찰 채권은 뭐냐면 입찰 채권을 쓰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입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제 빚을 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채권을 쓴다는 건 그거잖아요. 빚을 지게 한다는 거잖아. 그게 그죠? 이게 돈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갖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견적을 요청했을 때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8 얘기했고 얘가 $11 얘기했고 얘가 이제 $13 얘기했으면 당연히 얘가 되겠죠. $8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8 썼는데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바이어 입장에서 손해가 크잖아요. 이게 손해가 크니까 이 거래 절차가 이제 무너지는 거지. 근데 이탈 채권 쓰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이어는 이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맺고 지금 이제 여기서 생긴 차액이 $3인데 $3는 얘한테 채권을 통해서 추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입찰 채권을 쓰게 하면은 그렇게 금액을 쓸 때 지금 정말 무리하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정말 무리하게 써서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건 못하겠다 했을 때는 지금 이제 그만큼 돈을 갚아야 돼요. 이 바이어 쪽에다가. 바이어는 그냥 니네 이거 못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럼 $11 업체하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여기서 생기는 이제 차액만큼은 니네 쪽에다 계속 이제 지금 추심을 할 거다. 그러니까 갚아라.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입찰 채권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바이어를 좀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 채권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행이 잘 안 돼서 만약에 이제 지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는 공급자가 책임질 수 있게 지금 이제 이행 채권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보험을 어디까지 걸어놓느냐까지는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걸어놓으면 업체가 지금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물건을 제대로 보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불 채권은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건물 계약 같은 거 이제 할 때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공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지금 이제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물건은 뭐냐면 집이에요, 집. 집은 공급자가 혼자 다 못 짓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공급자가 다시 이제 지금 이제 공급자를 더 쓰죠. 이게 외주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짓는 걸로. 그래서 여기랑 이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요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집을 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집을 질 거 아니에요. 중간에 얘가 가운데 있는 공급자가 망해버리잖아요. 망해버리면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판정이 뭐냐면
짓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지금 이제 대금 결제를 받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지금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 공급자가 대금 지불을 못할 상황이 되면 그 지금 이제 이 재산을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이 그 집을 짓고 있는 공급자한테 넘겨줘요. 이건 이제 선취특권이라고 그래요. 선취특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그 지금 이제 집을 졌던 공급자들은 공사대금을 이제 뭐 늦게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고객이 붕 뜨죠. 이쪽이 고객이 붕 뜨죠. 여기가. 아니 처음에 이걸 주문한 사람은 이 건물 주문한 사람이 고객인데 이 공급자가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그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짓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제 지금 이제 대금을 쓰면 되는데 나는 집이 자체가 없어지니까 내가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쓰는 게 이제 지불채권입니다. 지불채권을 쓰게 하면 그 지금 이제 은행에서 돈을 공사대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가 이제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지금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업체한테 이제 그 지금 지불채권을 이용해서 치우시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불채권을 발행하게 하면은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에 뭐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 고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물건을 공급했던 다른 공급자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이게 이제 막아주는 게 이제 지불채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치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입찰할 때 얼마 이상 예치금을 걸어야 된다. 뭐 이게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200만 원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있는 업체만 들어오라 이거죠. 그 다음에 신용장은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요즘에 신용장 다 쓰지 않는데 그건 우리나라 케이스가 그런 거고요. 예, 아직까지도 이제 그 국제거래시에는 신용장을 많이 씁니다. 그 신용장은 그 지금 이제 공급자를 위한 거예요. 이 공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지금 이제 고객이 있는데 자기 주문을 해요. 주문하고 이제 물건을 갖다 주는데 이쪽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그 지금 이제 어디에 있는 회사냐면은 뭐 핀란드에 있는 회사예요. 또는 뭐 러시아에 있는 회사예요. 아니 뭐 러시아에 있는 회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러시아에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있긴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러시아에 있는 회사한테 물건을 이렇게 건네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정말 대금 결제가 제대로 되는지 이쪽에서 그 지금 이제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얘가 거래하는 이제 은행이 있을 거고 그게 그 은행이 있을 거고 그다음 이쪽에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래서 이제 물건이 이렇게 쭉 국경을 통과하면 바로 은행에서 이제 지금 이제 바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금 지불을 지급을 이제 원만히 받을 수 있게 이게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물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시스템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공장에서 물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그냥 쏘죠. TT로 그냥 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신용장 거래를 많이 했죠. 이게 신용장을 개설해 놔야 그래야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국경을 넘으면 바로 이제 우리 은행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송금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기타 이제 그 지금 이제 견적 요청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 뭐 부동산을 걸게 하거나 현금을 걸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많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거래가 분명히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가 맺어지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지금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들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입찰채권 나왔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그 입찰채권은 그 지금 이제 특정한 그 주문에 대해서 특정 공급자 입찰자하고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입찰채권입니다. 그게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이제 입찰자로 선택된 공급자가 이걸 거부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입찰채권을 통해서 그 지금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담당자는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입찰채권을 통해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이행채권은 뭐 지금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게 해주는 게 이제 이행채권입니다. 이행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뭐 정부에서 하는 진행 사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행채권을 쓰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불채권. 지불채권은 그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매 담당자, 구매하는 쪽이 그 지금 이제 이 리엔이라는 게 뭐냐면 선지특권이거든요. 선지특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물 같은 거를 이제 어떤 업체한테 이제 요청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그 업체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망하게 되면 그 건물을 그 회사 직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다시 외주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 대한 그 소유권을 이제 누가 갖는 거냐면 그 외주업체가 갖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외주업체는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건물을 팔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지금 이제 그 소유권이 선지특권이에요. 그래서 선지특권에 생기면 외주업체들은 자기네가 지금 이제 못 받은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호를 받는데 문제는 처음에 공사를 주문했던 바이어는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지불채권이 되겠습니다. 지불채권을 쓰면은 그 공사 대금은 이 지불채권을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자한테 이제 추심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는 그 건물을 그대로 이어서 다시 이제 추가로 이제 지금 업체 선정한 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지불채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용장. 이제 신용장은 뭐 여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국제거래시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지금 이제 보호해 주는 거냐면 셀러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 물건 잘만 만들어서 보내주면 대금 지불은 큰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대금 지불과 관련돼서 그 지금 이제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신용장입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입찰과 관련돼서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 지금 이제 시간 연장,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그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동시에 그 지금 이제 다 해줘죠. 만약에 그 한 업체가 늦는다 그러면은 그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아니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 연장의 경우에는 그게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개 업체한테 그 지금 이제 견적 요청을 했는데 두 개 업체는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한 업체가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업체에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장해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사실 연장하지 않고 그냥 그 지금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연장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개정과 관련돼서는 시간 연장도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 규격의 경우에는 특히 그 복잡한 제품의 경우에는 딱 한 가지 방식으로 만들라는 법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제한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이제 허용할 수 있게 열어둡니다.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그 지금 그 좋은 여건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당초에 그 지금 연장 요청 없이 그냥 늦은 입찰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지금 이제 그 실수가 있거나 제안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견적서에 이제 뭔가 영이 하나 빠졌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뭐가 빠졌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반려시키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번에 못 들어온다든가 이런 페널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업체를 평가할 때는 그 업체가 선정된 업체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이해관계를 갖는 그 지금 이제 담당자는 평가 과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구매 담당자 보면은 이런 개념이 아예 처음부터 구매할 때부터 없는 담당자들도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구매 오래 못합니다. 구매만 오래 못하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물론 뭐 그 저기 뭐죠? 본인이 굳이 이제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능할 수 있겠지. 아니 제가 몇 명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실제로는 이게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되게. 근데 다 걸려요. 다 걸리게 되는데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그죠? 이게 그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 그 진짜 일확천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그 열심히 일해서 그냥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또 뭐 회사 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대부분 다 월급 주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그죠? 이게 살 정도만 주지 그냥 뭐 부자 될 정도는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비윤리적 행위까지 하면서 그 지금 이제 몇 푼을 갖는다 이런 거는 뭐 잘못된 거죠. 이게 사실은 주변에 친구들이나 부모님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이게 제가 아는 바이어들 중에서는 그 잘못된 일로 그 지금 이제 그만둔 바이어들이 몇 명 있어요.
많은 바이어들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공공구매의 경우에는 항의에 대해서 공식적인 절차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에. 그래서 항의가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로 납득이 안 되면 지금 이제 그 청문회 같은 것도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에서 정의된 그 정보들은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내규를 정해서 뭐 항의가 들어오면 받는다, 항의가 들어오면 안 받는다. 내규를 정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이런 이제 그 항의가 들어오는 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제 기본적인 절차를 가져가는 게 좀 다음번에 이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입찰을 진행할 때도 좀 좋겠죠. 그게. 그래서 그 업체한테도 이제 업체도 수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떨어진 이유가 왜 떨어졌고,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좀 보완해야 되고, 항의를 할 때 그냥 막 하는 사람들도 막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이제 좀 잘해보려고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 열에 5시든 열에 4시든 3시든 간에 잘해보려고 좀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절차가 좀 있으면 좀 좋죠. 그 다음에 보안 유지. 이거는 뭐 그냥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하여튼 뭐 거래 시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은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인 거니까. 그게 보안 유지. 앞에도 한번 또 나왔고 또 나왔습니다. 이건 이 보안 유지는 앞으로도 계속 나가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대치 제한. 대치 제한은 이제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비스나 프로젝트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무형의 제품들, 복잡한 제품들, 이런 경우에는 대치 제한을 열어둬서 지금 이제 좀 다른 거 기발한 거 있으면 이제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평가할 수 있게 지금 이제 폭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만 정확히 알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제한하면 되면은 거기도 이제 좋을 거 아니에요? 대체 제한 같은 건 이제 허용해 준다. 명시해줘요. 그 다음에 설명 절차. 설명 절차는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내부 고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 업체가 선정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업체가 하고는 이제 이게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또 뭐 이 서비스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새로 업체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업체가 뭐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업체다. 그래서 설명을 이제 해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결국 나중에 거래할 때는 이제 유저 부서하고 그다음 공급자하고 서로 이제 막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 절차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이제 1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주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구매 절차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매와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이제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규격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견적을 요청하거나, 그 다음에 공급자한테 제한을 요청하거나, 요청할 때 이제 사용한 수단들, 그 다음에 이제 요청 시 이제 주의할 사항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규격까지는 이제 내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규격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언제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요청과 관련돼서 이제 가게 되면 다른 회사한테 이제 문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보내준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맺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만약에 요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취소됐다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견적서 쓰거나 제안서 쓸 때 지금 이제 시간을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외적인 활동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지금 요청 절차고요.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법들이 붙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제품이면 상거래법이 붙는 거고, 서비스면 뭐 거기에 맞는 서비스법들이 붙겠죠. 그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불공정 거래나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뭐 이제 지금 이제 갑질하는 걸 막기 위한 다양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법들이 붙고 하겠죠. 그래서 법들 얘기도 좀 나오고, 요즘에는 이제 거래를 할 때 견적 요청하는 이 거래 자체가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니까 해외에서 사용하는 법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와 관련된 얘기 잠깐 나왔고, 이게 관세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안에 다시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그 나라 거래할 때 FTA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FTA 했을 때 관련된 상품이 이제 관세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FTA도 막 겹쳐서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서비스나 프로젝트 같은 거 좀 까다로우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면 이제 이렇게 외부 활동을 더 너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하면서 일본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그 구매라는 거를 그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구매 그러면 물건만 사는 데라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실 대학교에서 구매를 가르쳐 주는 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과도 없으니까 당연히 교육 과정도 이제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지금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회사에서 하나씩 다 배워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구매에 대한 일반적 상식이 부족해요. 그냥 구매 그러면 이제 물건 사는 거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물건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도 하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첫 번째 주제인데, 지금 여기 CPSN 과정의 이그제머니죠. 그 첫 번째 주제인데, 그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 수업을 열심히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